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된 거죠. 네, 이 법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질렀다는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지금 정치권의 논란이 가장 뜨거운 특수활동비 문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할 이야기가 많답니다. 직접 입장 들어보죠.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이 국정원 소속 변호사의 사망 사건, 지금 자살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답니다. 오늘 유족들과 변호인단이 5대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 유족 측 변호인단인 김필성 변호사 설명 들어보고요. 미디어 포커스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골자라고 할 수 있는 일명 사회적 참사법,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도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가셨었나요? 네, 본회의 참석했습니다. 예, 통과 딱 결정되고 뭐 환호성을 질렀다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사실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생각처럼 제대로 진상조사를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기특조에도 강제로 해산을 당했고요. 예. 이제 이번 법은 그런 진상조사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좀 주안점을 둔 법안이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야 진짜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기대가 있어서 예. 좀 가족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시작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1기 특별조사위원회 그 활동 기한 종료됐을 때 그 연장하자고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럼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자, 또 야당 그 당시에 여당이 반대하니까 패스트 트랙 해서 이제 1년 뒤라도 이 법 만들어 보자 했던 게 이제 성과를 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이런 방법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성공을 할까, 예. 좀 의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 근데 결국에는 좀 기다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예. 또 오늘과 같은 날도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근데 내용이 수정된 게 있는데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야 추천 바꾸는 거야 뭐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네. 조사 기간을 원래는 2년에 플러스 1년이었던 걸 1년에 플러스 1년으로 수정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세월호 참사도 매우 참 조사할 대상이나 과제가 많은 참사이고 동시에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역시 예. 참 조사 과제가 방대한 그런 참사이죠. 그렇죠. 그것을 다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대책까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아무리 신속 처리안건이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결국 이 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힘을 받기 위해선 여야 모든 당의 어떤 합의를 좀 전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들을 하셨고, 예. 그런 합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한쪽에서는 좀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들을 강하게 대두하면서 예. 다른 많은 장치들을 좀 확보를 하되 좀 기간에 있어서 조금 양보를 했던 측면이 있죠. 예. 그러면 좀 아쉽긴 하지만, 예. 그러나 정말 진상조사가 방해 없이 또는 방해를 이겨내면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예. 또 2년 안에도 또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기한을 좀 줄이자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도 어느 정도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런데 정작 자유한국당은 오늘 상당수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굉장히 황당한 그런 장면들이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자유한국당과의 뭐 합의나 협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속 처리 안건의 성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정당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이제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른 그 정당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겠다 싶어서 좀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자유한국당에서 그 협상에 응하셨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입장차는 컸지만 예. 그러나 그런 협상을 이렇게 파토를 내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의견을 좀 내면서 또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잘하면은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같이 좀 이 진상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법안을 합의안으로 받아들이고 네. 같이 좀 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도 들었었는데 그런데 정작 본회의 시작하자마자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정유섭 의원이 아주 이상한 어떤 토론을 시작을 하면서 일부 의원은 퇴장도 하시고 또 반대도 하시는 모습을 봤죠. 그 자리에서 협상을 담당했던 김선동 의원께서는 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좀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좀 황당한 상황이었다. 그냥 황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뭐 우여곡절 끝에 법 통과됐으니까 이기 특조위가 제대로 빨리 좀 만들어져서 활동했길 함께 기대해 보고요. 그나저나 그 6월 은폐 사건 지금 이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실망하셨겠어요? 뭐 실망을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견된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견됐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입장도 제가 어떤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특히 해수부 장관께서 새로 취임을 하신 직후에 저희가 만났을 때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과 또 진상조사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지연시키거나 방해시키는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현직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여전히 세월호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런 과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책도 하고 그래서 인적 쇄신 그다음에 또 조직도 개편을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인양 이후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그런 요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과거부터 이세월호 문제를 담당하던 바로 그분들이 이 문제를 좀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그때 저희들의 의견을 조금 더 좀 심각하게 귀 기울여 들으셨더라면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조직 개편이 안 되다 보니 과거 그 담당자들이 이런 일들을 벌였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김영춘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 김영춘 장관께서 아침에 국회로 오시는 길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가족들이 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김영춘 장관의 사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장관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여러 가지 뭐 좋은 계획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부처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적 쇄신 조직 개편부터 좀 책임지고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 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논란이 참 뜨겁죠.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SNS상에서 관련 설전을 또 벌인 바 있습니다. 이게 또 화제예요. 이재명 성남시장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남경필 지사가 지난 19일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제가 짧게 박근혜 대통령 수호천사를 자청한 남지사다운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하고 범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걸 헷갈리게 하는 교묘한 언술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경기의 패자는 그게 남경필 지사가 패자라고 표현을 했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당한 경기의 패자한테 보복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법이 정한 정당한 응보
책임을 묻는 것인데 예. 지금 경기에 진 사람한테 보복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예. 경기에 졌다고 누가 보복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마치 경기에 진 사람을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제 소위 적폐 행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행위를 마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예. 그런 보복 행위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인식은 그 대선을 거쳐서 새로운 정권이 나왔다. 대선에서 우리들은 졌다. 그러니 우리는 패자다. 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느냐 이런 논리라 이 말입니까? 근데 그걸 교묘하게 섞은 거죠. 그러니까 패자한테 대해서 보복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예. 사실 이제 범죄 행위는 패자든 승자든 관계없이 법을 어기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안타깝지만 뭐 수사에서 사퇴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 네 편 내 편 가릴 게 아니라 잘못한 범죄 행위, 예. 아주 오래된 나쁜 행위들은 그 책임을 묻는 게 예. 정상적인 나라죠. 예. 그걸 안 하고 있던 사회가 이상한 사회였던 겁니다. 예. 그거를 남경필 지사께서 소속됐던 정치 집단은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았던가 봐요. 예, 예.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예.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분들 아니냐. 네. 퇴행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게 뭐 정치보복 논란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인식되는 근거가 되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국회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들이 과거부터 관행처럼 뭔가 조금 좀 이상하게 쓰여온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청와대에 현금으로 1억씩 뭐 이렇게 간 거, 이거는 과거 관행과 다르다고 보세요? 어떻게 다고 보세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예산인데, 전임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랬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처벌해야 되겠고, 그게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용서될 일은 아니죠. 관행이었다면 다 책임져야죠. 그런데 도둑질하는 게 우리 동네는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훔치는 건 괜찮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해서는 안 될 짓 한 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용서돼야 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궤변이죠.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정기적으로 갖다 쓴 거는 용처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거 쓰지 왜 이 남의 기관에 있는 특활비를 갖다가 현금으로 빼다 쓰느냐. 그건 사실은 정상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 게 명백하죠. 그런 것하고 예를 들면 지금 뭐 법무부 또 검찰 예산 문제는 뭐 법무부가 원래 예산을 관할하는 건데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거든요. 검찰청만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도 검찰 업무를 하니까 뭐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검찰 뭐 관련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검찰청이 하는 검찰 활동에 일부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물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냐.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짓이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헷갈리게 하려고 엉뚱한 주장하고 이런 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일부에서 뭐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수사하겠죠. 수사하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단서도 없이 쓰여졌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일도 없고 또 말을 바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홍 대표께서 그때 다급하게 성완종 사건 때문에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니까 급하게 둘러댄 게 특활비 모았던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 적당히 넘어갔지만 그러면 특활비를 왜 네 사생활에 생활비로 썼느냐는 문제가 되니까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랬었죠. 바꿨는데 그럴듯했는데 문제는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야당 원내대표는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또 뭐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슬쩍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급한 대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저 얘기했다가 네. 이게 자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홍 대표는 네.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시장이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 이제 들었는데요. 네. 뭐 답답하니까 한번 해보신 소리 아닌가 싶고요.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근데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아무리 실력 부족하고 그래도 이 경기는 내가 진다, 뭐 뻔하게 진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긴다고 큰 소리도 쳐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좀 자기 체면용 그냥 언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얘기 한번 던져보는 거죠. 네. 대책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한 얘기라 보신다? 저는 뭐 도저히 궁금해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예.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책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다 정도. 우리 홍준표 대표의 특성이 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일단 그 상황에서 한번 던져보고. 제가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요? 그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예. 온데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또 남 지사께서도 오랜데도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던데. 예. 사실 매우 정치적으로 뭐 미숙한 발언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냥 던져보는 그런 말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자꾸 자박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해본 소리 같습니다. 해본 소리라고 본다? 네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재명 시장하고도 특활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특검을 거론하고 나왔네요. 특검, 국정조사 뭐 다 안 됩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청와대 특활비, 그리고 현재 검찰의 특활비를 대상으로 한다. 어허. 우리가 특활비를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국정원 특활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예.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 안 하는 거나 못 하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 할 수는 없긴 하죠. 예. 예.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 박근혜 정부 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빼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현재 검찰. 그렇죠. 근데 그 이명박 정부는 왜 그 쏙 빠졌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상납받았다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게 국정원하고 또 괴가 다른 거잖아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부터 바로 조사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아시다시피 황 전 총리는 총리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 건도 관행적으로 여야 의원들한테 계속 떡값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지금 검찰이 수사 못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홍 대표도 요걸 하자라고 하면은 조금 말이 되는데 싹 뛰어넘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현재만 하자는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홍 대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물타기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네. 이렇게 강조했어요. 예.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거하고 이건 별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홍 대표 입에서 스스로 물타기 위해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아까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홍 대표가 최 의원을 보호할 생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최경환 의원 나가라고 한 사람인데.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 의원이 검찰이 이제 최 의원 보고 28일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의원회관은 이미 압수수색했는데. 했고, 예. 근데 최 의원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목소리를 엄청 높였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음은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움직이죠. 예.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뭐 과거 정부 파헤치는 것보다는 지금 검찰이 혹시 전방위적 사정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이야기가 여야에 쭉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오히려 공수처 이야기도 나오는 게 이런 맥락이거든요. 예. 최경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법 발의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제도적 장치를 당에서 마련해달라. 근데 이 최경환 의원이 말한 특검법이라는 거는 나도 포함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맥락이 좀 다르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정 한파가 계속 다가오는데
나는 괜찮겠지 네. 하는 안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 홍준표 의원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지 않죠. 그렇죠. 대표도. 예. 근데 지금 전방위적 사정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이나 뭐 보좌진 급여 상납받은 것으로 걸린 의원들이 여러 명이에요. 이건 뭐 오래전부터 수사해오던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수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뭐 2심, 3심 이런 국면이라서 다 지금 끝난 검찰하고 거죠. 별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예.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 오늘 뭐 구속영장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자유한국당 중진인 원유철 의원도 검찰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게이트급의 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줄줄이 들어가는 거. 그건 아니죠. 이거 아니고 각자의 비리 의혹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럴 때 되면은 겁나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기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위기감 때문에 그냥 더 세게 나가자. 그렇죠.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힐 것이냐. 네. 저는 이게 극히 회의적인데 이런 게 먹히려면은 여론의 지지를 받든지 아니면 당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보죠. 일단 논리 구조가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 예. 이런 의혹 자체 부당하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너는 잘못한 게 없냐. 그렇죠. 과거에 너도 이랬으니까 이것부터 따져보자. 이런 식이니까. 궁색하죠. 네, 좀 궁색하고. 그리고 파괴력 문제인데 이런 거 흔히 이제 뭐 양패구상, 물타기라고 하는데 그럼 상대 약점을 탁 틀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뭐 10년치를 다 뒤져보자. 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이랬다 소문이 있는데 이런 식이니까 여권이 별로 겁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구체적 증거 같은 걸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특검 실제로 하려면은 바른정당, 국민의당 다 끌어들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찬성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논리와 이 사안이라면은 국민의당이 할 리가 없잖아요. 일단. 당연히 반대죠. 예. 그리고 평소에 바른정당에 대해 가지고 홍 대표를 비롯해 얼마나 수모를 줬습니까? 이럴 때 도와줄 리가 있겠어요. 안 도와주겠죠. 예. 어렵겠네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권역 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이 일주일 새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끌어낸 중심엔 이국종 교수가 있는데요. 공동경비구역으로 기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을 치료했던 의사죠. 예. 이 교수가 센터의 인력과 장비난을 호소하자 국민들이 제도적, 인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네. 청원글 게시자는 언제까지 의인에게 희생을 바라는 사회가 돼야 하냐라면서 환자를 눈치 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최소한의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도 사명감을 지킬 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지원을 좀 정부가 확대해라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 반응은 좀 있어요? 네, 이 교수의 외침에 결국 보건복지부가 움직였습니다. 벌써 움직였어요? 네, 복지부는 권역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 외상 분야 모두 수가나 급여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잘 됐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실종된 아르헨티나 잠수함 사누안호가 폭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해군은 실종 당일 사누안호와 15일 최후 교신한 뒤 이 수중 음파가 포착됐는데 이게 짧고 격렬한 폭발음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하.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군기지 밖에서 구조 소식만을 기다렸던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 가뜩이나 실종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산소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가 커졌는데 폭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폭발 원인은 뭐 밝혀졌나요? 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이게 배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승조원 가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1983년에 건조가 됐던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 낡고 엉터리인 잠수함을 내보냈다면서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폭발음 소식을 알고도 일주일 넘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릇된 희망을 계속 키우게 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진상이 무슨 밝혀져야 되겠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수험표 암거래입니다. 어제 대입 수능이 끝났죠. 이 고생한 수험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험표는 일명 만등 할인권으로도 불립니다.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성형외과 시술도 할인된 가격 받을 수 있다는데요. 어허. 이게 최대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이야, 합니다. 수험표까지 암거래를 한다? 어떻게 거래가 돼요? 네, 이게 요즘 SNS를 타고 물밑 거래가 활성화된 건데요. 사실 수험표 거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엔 주로 중고 장터에서 이뤄졌는데 여기선 글이 노출되기 때문에 신고당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 메시지가 가능한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1대1 비밀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위법은 아니에요? 이게 수험표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수험표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여기 수험표 사진이나 이름을 바꾸면 공문서 위조 또 변조죄에 해당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할인 혜택을 노리고 사는 거니까 당연히 사진이나 이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꿀 수밖에 없죠.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춘천 소양강댐 주차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죠.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사안인데 오늘 그 유족들과 변호인단이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 사망에 5대 의혹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네요. 고 정치호 변호사 유족협의회 변호인단의 김필성 변호사를 연결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부검까지 해서 자살로 결론 난 사안이었죠? 결론까지는 아직 안 났고요. 그 사법적으로 아무튼 결론은 아니고 네. 부검까지는 이미 진행이 된 사안이고. 예,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5가지나 의혹사항이 있다고요? 뭡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일단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기 전에 네. 주문진으로 가는 길에서 주문진 인근에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한 번 했다고 해요. 예,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예. 구조됐었잖아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예. 그 다리를 가보면 예. 그 다리가 사람이 자살을 시도를 하기 위해 뛰어내릴 수 있는 다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다리가 바다가 시작되는 해안가 위에 해안 위에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예. 그리고 다리 한쪽은 모래사장이에요. 그리고 네. 반대쪽이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어서 예. 도저히 사람이 뛰어들어서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0m, 20m 높은 다리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에 1차선, 1차선이 교차되는 다리고요. 예. 또 근처에 이제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어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 정치호 변호사가 당시 뛰어내렸을 무렵에는 예. 차도 많이 다니고 있었고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1차선,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 차를 막고 내려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뛰어내리더라라는 그래서 두리번거리는 게 자살을 하려고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 물건을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더니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가 매우 얕아서 예. 뛰어내려서 정치호 변호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걸어 나와서 당시에 해경이 구조한 건 맞는데 예. 구조들 당시에는 교각까지 나와가지고 이미 안전한 상태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그냥 걸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살 시도인지 여부는 분명합니다만 진정한 의미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 정도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나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어도 진짜 알겠습니다. 자살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 두 번째 이제 휴대폰 문제가 있는데요. 예. 정치호 변호사가 이제 휴대폰 3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2대는 이제 정치호 변호사 명의로 개통이 됐던 2G 폴더폰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누구의 명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호 변호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번호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발견된 휴대폰이 정치호 변호사 명의로 돼 있던 폴더폰 하나만 발견되고 나머지 2개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호 변호사 명의가 아닌 다른 폰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를 누가 받더랍니다. 받아서 이거 정치호 변호사 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휴대폰이 안 켜집니다. 그러니까 그 2개의 휴대폰 찾아야 된다 이거고요. 예.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살 현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자동차 안이. 뭐 여러 가지 사실 따져볼 것 같은데 사진 보고 얘기할 건 많은데 핵심 말씀을 드리면 자살 현장이 일단 너무 깨끗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는데 예.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제 번개탄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겁니다. 근데 예. 번개탄이 그 태울 때를 보면은 일산화탄소가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뭐 다른 가스들이 섞여 나와서 예. 매우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자살 시도를 할 때는 뭐 술을 마신다든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를 줄이려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시신이 깨끗할 수가 없는데 사실 시신이 매우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예. 주변에 뭐 따서 마시지 않은 수조병도 그대로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고요. 예. 그리고 번개탄이 탄 모양도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현장에 의문점이 많다. 예, 그런 거죠. 근데 부검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요, 거기에 무슨 의혹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 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예. 뭐 일단 저희가 지금 받아본 게 제대로 아직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의혹은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칼륨? 예, 이제 혈중 칼륨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는데, 보통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 게 단위가 밀리에크바란텀 이렇게 부르던데 이게 7 정도가 넘어가면은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심정지. 예. 근데 지금 칼륨 농도가 거의 2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15 이상이 나와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칼륨 농도는 그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저절로 칼륨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저는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저희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칼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인을 분석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2015년 같은 경우에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마티즈 안에서 번개탄 피워서 자살했죠? 예,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119와 관계된 겁니다. 119?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저희 정치화 변호사 유족한테도 국정원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안 하고 있으니 119에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아침에 출근이 좀 늦어진다고 119에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건 이상하네요. 희한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유족들이 무슨 119까지 신고를 하냐고 생각을 했다는데 그 이후에도 119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몇 번 전화해서 확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에서 이건 119에서 실종자를 찾지는 않는다 그래가지고 112에 다시 신고를 해서 112에서 지금 사실 해가지고 경찰 쪽에서 찾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대요.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하면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다 훼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사람 심폐소생술 하고 막 이렇게 되겠군요. 예, 그렇게. 근데 112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기 때문에 봐서 이게 범죄 현장이나 아니면 자살이다 싶으면은 최대한 현장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그런데 당시에도 112가 2005년, 15년의 마티즈 사건에서도 119에 신고하도록 해서 동일한 시기로 진행이 돼서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것들도 의혹들이 겹치는 게 있어 보여서 저희가 이건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이나 유족 측의 변호인단은 의심하는 바가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어디 한 특정한 집단을 지목을 해서 그 집단에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일반적인 자살 사건으로 볼만한 정황이 아닌 정황으로 다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정치호 변호사가 자살할 만한 이유도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호 변호사가 정말 자살을 했다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다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죠. 이른바 바닥으로 뛰어들어서 자살 시도라고 하는 그 시점하고요. 실제로 자동차에서 발견된 시점 사이가 불과 한 하루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직원들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이런 게 있다면서요?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 쪽에서 유족에게 통보한 내용들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오간지는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유족들이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그랬나 보다라고 유족들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이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직원인가 맞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파트가 적폐청산 TF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호 변호사가 수사의 대상자가 아니라
국정원 내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의뢰하는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이었던 거죠. 현재 보직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그때 갔다 온 것도 가서 참고인으로 가가지고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 쪽에서 자료를 좀 더 이런 자료를 좀 더 취합을 해가지고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이게 다 내가 뒤집어쓰게 생겼다고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국정원 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원에서 얘기해 준 거 이외에 다른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의 조사 내지는 종결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찰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춘천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종결은 원래는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담당 검사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검사청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어떻게 지금 대응할지를 아직 수사하는 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변호인 측의 요구사항은 검찰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조사할 의혹들에 대해서 다 조사해달라 이거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 정치호 변호사 유적협의회 측의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요.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에 갔는데요. 그야말로 열광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현장 소리를 들어보시죠. 어제 수능 시험들은 잘 치렀어요? 다 평소 실력보다 못 친 것 같아. 더 잘 쳤어요. 평소 실력보다 더 잘 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지진이 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밤 7시 정도였어서 불안감이 너무 컸었는데 수능 연기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 같이 나만의 운을 띄워주세요.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 사실은 뭐 짜고 한 것은 아닌데요. 시장님 미리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환호성 지르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여고에 갔는데요.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이돌 가수는 아닌데 좀 수능을 연기해 줘서 이제 무사히 수능을 치른 거에 대해서 좀 고마운 마음들을 많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환호를 하는 이런 좀 이례적인 그런 모습 보였고요. 학생들과 교사들 정말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소회들을 계속 밝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기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이 전국의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에게도 참 감사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떠날 때가 되니까 학생들이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배웅을 하는 그런 진풍경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재민들 만났죠? 포항시 북구 흥해체육관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을 만나서 이제 재난구호급식소에서 직접 대통령이 식사도 했는데요.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서 이 거주가 불안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문제가 있는 건축물들은 빨리 철거를 하고 이주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제부터 제기되고 있는 이 지열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와서 또 화제였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한 원인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요? 오늘 지진학 분야 4개 학회가 포항 지진 긴급 포럼을 열었는데요. 일단 외국의 사례 등을 이제 고려할 때 지열발전소가 지진 유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물과 같은 어떤 유체를 땅 속에 주입을 하면 단층의 마찰력이 낮아지면서 이미 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지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포항의 지열발전소가 이 포항 지진의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 문제가 된 외국 사례와 비교를 하면 포항 지열발전소는 상대적으로 물 주입량이 이제 적은 편이고 또 외국 사례가 물을 이제 그 땅 속에 가둬놓는 그런 방식이었던 반면 이 포항에 있는 지열발전소는 주입과 배출이 동반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환경이 좀 다르다 이런 점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좀 결론이 좀 명확히 나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좀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찬성 254, 반대 18, 기권 하나, 무효 3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는데요. 여야가 그제 인사청문회 끝내고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예상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장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건 처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로써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에 297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완전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근데 그 소장의 임기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죠. 그렇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지명받아서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내년 9월 19일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도 내년 9월까지만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셈인데요. 예. 이진성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청문회 진행 중에 임기 문제를 좀 입법적으로 해결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걸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요. 일단 헌법재판관 인사는 사회 전체의 어떤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합의하기에는 좀 어떤 현재 정치권의 이해관계 조정 등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렵고 전국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이죠. 정치권 이해관계 조정하고 이 헌법재판소장 임기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건 처리할 건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나저나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 둘러싼 논란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국민의당 바른정당 둘러싼 혼란들이 계속이 되는데 어제부터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에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좀 자유한국당을 넘게 될 수도 있고 또 국민의당 지지층 다수는 양당 통합에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1위가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나왔고 2위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3위가 안철수 대표로 나왔다는 거죠. 예. 특히 호남에서도 유승민 대표가 1위를 한 게 좀 특이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야권의 대표 인물로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대표를 선택한 결과다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빼면 유승민 대표와도 해볼 만한 수치다라는 게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호남 사람들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근거도 지금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0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고 여기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한 5.9% 정도 나와서 결국 59명의 의견을 갖고 통합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했는데요. 전병헌 전 수석에 제기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그리고 그냥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자신이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구속 여부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엉뚱한 곳? 어디요?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쟁점이 된 게 우병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 문제 등에 대해서 이 직무감찰을 했어야 됐다. 그런데도 안 한 것은 직무유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이 수석 비서관은 어떤 그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감찰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 의무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했어야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현 정부도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조사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또 현 정부의 특별감찰관은 지금 임명이 안 된 상태다. 이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 지금 혐의는 지금 정부 시기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현 정부 시기 문제도 조금 있다고 해서 또 파장입니다. 예.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전병헌 전 수석은 이제 올해 7월 달에 e스포츠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이 협회 예산 상황 등을 보고받았는데 이 내용에 기재부에 협회 관련 예산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후에 전병헌 전 수석이 기재부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결국 20억이 편성됐다라는 게 검찰이 수사한 내용입니다. 어허. 이에 대해서 전병헌 전 수석 측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고 정무수석 업무와도 무관한 일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하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선 그걸 기다려 봅시다. 다음 뉴스는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0월 수출 물량 잠정치가 작년의 같은 달보다 1.9%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인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단 사상 최장기의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품목별로 보면은 자동차 등의 어떤 수송장비 수출 물량 지수가 19.5% 하락하는 등의 어떤 대개 이제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냈는데요. 반면 전기 및 전자기기와 정밀기기는 상승했고요. 특히 D램,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포함된 직접 회로 이런 것들이 이제 30%를 넘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이것도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조업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산업 구조가 불균형한 상태다. 좀 반도체 속에 쏠려 있다. 이런 점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반도체 산업은 좀 시황에 민감한 산업이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기업의 공급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가격 하락세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좀 이것은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죄 행위와 배우자 사망의 전모가 밝혀졌는데요. 오늘 경찰은 이미 기소된 살인 혐의 외에 상해, 강요, 성매매, 알선, 사기 등의 혐의로 이영학을 또 사기 방조 혐의로 이영학의 형을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영학은 후원금, 보조금, 장애인 연금 등으로 총 13억 원을 모아서 차 20대를 구매해서 튜닝을 하고 다시 팔거나 직접 사용하는 등의 이제 돈을 썼다고 하고요. 허허. 한 달에 카드값만 1,000만 원을 쓰는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했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 딸의 수술비나 치료비 등으로 이영학이 직접 부담한 액수는 700만 원이 좀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3억여 원 모아가지고 진짜 병원비는 700만 원 썼다? 그렇죠. 네. 또 이영학은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이 배우자 최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서 보관하는 이런 범죄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엽기 중에 엽기적인 인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영학 배우자의 사망, 이건 자살로 결론이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자살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투신 당시에 목격자 진술 그리고 부검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어떤 타인의 힘에 밀려서 이렇게 추락했다 이렇게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게 경찰의 또 판단입니다. 예.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최 씨가 지속적인 어떤 폭력 그리고 성매매 강요 이런 좀 성적인 착취에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사건 당일에도 이영학에게 또 역설과 심한 폭행을 당한 게 결국 차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심지어 이제 이영학은 어떤 알루미늄으로 된 어떤 살충제 어떤 용기 이런 것들로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심한 폭행을 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아마 그런 영향이 심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엽기적인 인간 좀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언론들도 조금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언론 보도로부터 이게 후원금 모금 등등이 막 다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 언론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김원경 사무처장이 네. 북한 귀순병사 관련 보도 중에 네. 기생충 이런 것이 너무 부각되는 네, 그 네. 보도의 문제점 네. 이런 얘기를 쭉 한번 다뤘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이번 한 주 내내 그게 맞아요. 지금 그 주제로 저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화제와 논란으로 막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할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봅시다. 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지적한 것은 목요일 16일 저녁 종합 뉴스에서 당시 북한군 한 사람의 몸을 보면서 불필요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기생충, 옥수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몸이 마치 북한의 실태를 알려주는 표본이라도 되는 양 과장해서 북한의 상황을 전하는 행태가 적절한지 언론에게 묻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김종대 의원이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을 접했고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 주 내내 시끄러웠는데요. 그 보도의 특징을 보면요. 이국종 대 김종대의 대결 프레임으로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격 살인? 네. 인격 테러? 인격 테러 네네. 같은 어떤 그런 자극적 단어들이 등장하다 보니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요. 최초로 이런 프레임을 제시한 것은 채널A였습니다. 그런데 채널A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이 비슷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야말로 싸움 구경을 하면서 싸움을 더 부추기는 수준의 보도였어요. 예. 언론이 이처럼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교수를 비판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전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김 의원은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사과를 했죠. 그리고 이제는 결국 사과하고 끝났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언론 보도만 보면 마치 김 의원이 막말 정치인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왔고요. 예. 아쉬운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수 진보 매체를 떠나서 대부분이 이국종 교수가 느낀 자괴감이라는 표현과 김종대 의원의 비판을 연관지어서 이국종 교수가 자괴감을 느낀 것이 김종대 의원 때문인 것처럼 예. 이렇게 연관지어서 서술하는 그런 보도 행태를 보였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사안의 본질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지적했던 사안의 본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이런 보도 행태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는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환자를 살린 교수에게 어찌 인권 문제를 운운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상황을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정의당과 진보 진영 전반의 문제점으로 확대하려 애쓰는 그런 사설도 내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국종 교수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 치료를 했다는 것 그리고 외상의료센터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인정해야죠. 네, 그것을 다 인정하고 이번에도 결국 북한 병사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에서 노고를 보내는데요. 뿐 아니라 이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그렇죠. 것도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예. 좋은 효과를 지금 끌어내고 계십니다. 예, 예. 다만 그의 브리핑 과정에서 굳이 이런 내용까지 말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을 해본 것이었는데 네. 무엇보다 기가 막힌 거는요. 언론이 이 논란에서 자신들의 책임은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언론들이 자신의 책임을 쏙 뺐다는 건가요? 언론은 지금 자신들에게 가해진 책임,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척하고 이 모든 논란이 이국종과 김종대 두 개인에게 있다고 돌리고 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요. 먼저 이 과정에서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이 의료 인권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환자의 의료 정보를 많이 공개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료 인권 측면에서 정확한지는 아무튼 의료인인 이국종 교수가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브리핑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내밀한 내용까지도 공개를 했다고 쳐요. 예. 그렇다면 언론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앵무새 역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보고 부각하지 말아야 할 내용은 부각하지 말고 이런 책임이 있거든요. 언론이. 그렇죠. 언론이란 것은 그 내용 중에서 적절한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면 전하는 것이고 예. 이것은 알 권리보다는 개인의 인권이 더 소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언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특히 성추행 관련, 성폭행 관련 내용을 너무나 자세하게 경찰이 브리핑을 했다고 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경찰이 브리핑을 했다 하더라도 언론은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 스스로 판단해서 피해자 인권에 치명적인 내용이라면 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언론이 이런 자신들의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문제점은 전혀 말하지 않고 이번 논란에서 이국종과 김종대의 싸움인 양 몰아가는 것이 너무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다룬다면 언론이 네. 이런 논란을 어떻게 다루는 게 맞는 겁니까? 사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허투루 다뤄왔던 두 가지 측면이 한꺼번에 노출된 특이한 경우였죠. 뭐죠? 그러니까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알 권리와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의료 인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요. 그동안에는 그냥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더 많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 한번 확인된 그런 사안이었어요.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당사자로 지목된 김 의원과 이 교수 역시 상대방만을 겨냥해서 공격 또는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현실의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언론이 개인 간의 분쟁이 벌어졌고 이 싸움을 중계하는 것처럼 전한 것은 분명히 문제고요. 아하. 제가 TV조선만 봐도 이국종 교수의 1차 브리핑 직후인 15일과 16일에 걸쳐서 여전히 위중, 기생충이 변수,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러니까 15일 날 이랬고 16일은 기생충 만연, 북위생 충격이라는 보도를 내면서 기생충이라는 키워드에 집착하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자신들이 이런 짓을 이런 엉뚱한 보도를 해놓고 인권 문제를 제기한 김종대 의원을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물로 치부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예. 너무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 인권은 늘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제 아래 사소하게 취급돼 왔고 의료 인권 역시 생명을 살리는 일 아래 과정의 문제로 2차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나 의료나 모두 사람에
관한 것이고 사람에게 생명과 알 권리만큼 인권 보호도 매우 중요한 가치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이 제대로 이 문제를 보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 네. 거기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 지원, 네. 그리고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 네. 이거 해야 되고요. 그렇죠. 동시에 네. 알 권리와 환자 인권 사이의 어떤 간극, 네, 이걸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 정답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또 따로 그렇죠. 있어야 한다. 예. 둘 다 맞는 위해서는 결론이죠.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야 되는 거죠. 네. 예. 또 하나 제주도의 고등학교 학생이 현장 실습하다가 사망한 사건 네. 저희 네. 방송에서도 다뤘는데 네. 이 관련 보도도 좀 문제가 많다면서요? 네, 그 제주에서 특성화고 졸업한 학생이 19일에 그 사망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생수 제조업체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제품 적재기에 눌려서 사고를 당한 지 열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취업률만 강조하는 현재 특성화고 체제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중동 세계 그 신문이 정말 지나치게 침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 사안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예 보도를 안 해요? 네. 이군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일부터 24일까지 6개 신문의 종이신문의 보도량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로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종이신문만 가지고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한겨레가 사설 한 건을 포함해서 총 12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20일에서 24일까지. 그리고 한국일보가 사설 한 건을 포함해서 5건을 보도했고요. 경향신문은 사설 한 건 포함해서 2건을 보도했습니다. 예. 한겨레 12건. 제대로 된 현장 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의제화했다고 했는데 네네. 어떻게 했죠? 일단은 22일에 18살 고교 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해서 특성화고 실습생이 또 목숨을 잃었다. 올해만 2번째다. 콜수를 다 못 채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양 등의 기존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고가 단순 사망사고가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리고 10대 현장 실습생들 잔혹사, 기업, 정부, 학교가 키웠다라는 보도에서는 현장 실습에 나선 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거듭되는 데에는 실습생을 교육 대상이 아닌 값싼 노동자로 여겨온 정부와 기업, 학교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죠.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를 10대로 채우려는 기업과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해온 정부, 취업률 높이기에 매달리는 학교 등의 트라이앵글 구조가 실습생을 위험으로 내몬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 한겨레가 전반적으로 정말 보도를 잘했습니다. 네. 이 이군의 그 사망한 이군에 대한 노동 그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도 전하고요. 그리고 24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실업계고를 특성화고로 전환시키면서 계속 높은 취업률 목표치를 제시했고 취업률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는 통폐합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삼각 트라이앵글, 공포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50%를 넘었다는 정부의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그냥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하는 보도를 냈고요. 그리고 교육부 직업계고 취업률 상승 발표에 대한 자료를 이 보도자료를 보도한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가 1건, 동아일보가 칼럼 1건을 포함해서 2건,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아까 위에서 사설이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설에서 이 교육부의 통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통계의 한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망사고 관련 사설에서? 네네. 그리고 한겨레도 위에 그 사망사고 관련 보도에서 이 발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지적을 하는 그런 발표를 했죠.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아예 안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21일 특성화고 졸업생 2명 중 1명 취업 성공해서 그냥 건조하게 관련 내용을 다뤘고요. 문제는 동아일보인데 5종 세트 고졸 취업 99% 뚫는다라는 21일 보도에서 직업계고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이 50.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직업계고의 이런 성과가 이명박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와 박근혜 정부의 일학습 병행 정책으로 이어진 직업교육 강화 정책의 성과다. 라면서 조선일보보다 매우 상세히 이 브리핑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시선 희망의 사다리 특성화 마이스터고라는 칼럼에서는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은 2009년 16.7%에서 2016년 47.2%로 상승해 왔다. 대학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률은 72%에 달했다. 이는 대졸자 취업률인 67%
67%보다 높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이스터고의 이런 그 실적을 강조하는 이런 예. 보도를 내놨습니다. 예. 하지만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부의 단순한 취업률 발표 안에 일의 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취업이냐? 예, 그렇죠. 예.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한국일보에서 아까 말한 23일 사설 반복되는 현장 실습생 참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에서는요. 교육부가 이런 그 통계를 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네. 그러나 특성화고 졸업생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2012년 79.6%에서 2015년 58.8%로 떨어졌으니 아하. 이들에게 제공된 일의 질은 더 떨어진 셈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용보험에도 가입 못하는 정도의 영세하고 열악한 일자리들에 취업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적정한 대우를 받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경향신문도 23일 사설 18세 고교 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몬 노동인권 실태라는 보도에서요. 교육부가 그런 발표를 했지만 특성화고는 학생들을 취업에 유리한 현장 실습으로 내몰고 산업체들은 현장 실습생들을 노동 착취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네. 이군 추모 촛불 집회에서 나온 특성화고 학생들의 외침대로 현장 실습생이 일하는 기계, 노예,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KBS 사태에 좀 뭔가 진전이 있다고요? 네. 바로 오늘 오후 3시 30분경에 감사원이 KBS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서 KBS 이사진 11명의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조사했는데요. 네. 이번 발표에서 이사진 10명, 그러니까 한 분은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예. 10명에 대한 개개인의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을 모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 권고했습니까? 권고 내용은 조치할 사항이라고 써 있으면서 감사원이 유관기관에 지시 권고를 내린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장과 이사 9명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의 사적 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각각의 그 비위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을 해임을 건의할 것인지 어떤 사람은 이사 연임을 추천 배제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KBS 정상화의 공은 방통위로 넘어간 셈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방통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KBS 이사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감사원이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를 통보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반드시 비위 경중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어떤 이사를 해임할지 누구를 연임 제안할지 판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통위가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